자, 진행을 합니다. 19번으로 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억을 하셔야 되죠.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 이제는 계속 반복이다. 그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동시배당에 관한 조문이요. 동일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4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여러 번 반복이죠. 그죠? 일괄 경매, 그죠?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데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를 청구하여 토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없죠. 그죠? 이런 제문이 출제되면 우리 안 틀립니다. 그 다음 저당권 효력 범위죠. 저당권 효력은 그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죠? 다만 설정 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죠? 20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이자 범위는 제한이 없죠. 그죠? 이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죠? 360조를 한번 보실래요? 360조. 교과서는 38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거기다 밑줄 그어져 있다. 그죠? 그 등기가 됐으면 등기된 원본 전액, 위약금 전액, 그 다음에 이자까지. 그죠? 다만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다. 그죠? 즉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그 다음 2번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죠. 그래서 둘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가실에 항상 미친다. 틀렸죠? 언제만요? 압류한 이후에만. 그죠? 압류한 이후만. 압류 전에는 설정자가 수취권자입니다. 그 다음 4번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종물의 경우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저당권에게 미친다. 틀렸다. 그죠? 358조.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뭐요? 부합물과 종물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그죠? 등기할 필요 없죠. 그죠? 이때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당시의 부합물과 종물은 물론 설정 이후의 부합물 종물까지도. 자, 5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된 법 없지만 답이 될 때가 됐어요. 이때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뭐예요? 기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과 종물이다. 그죠? 기존 저당 부동산과 독립한 다른 물건에는 저당권에 미칠 수 없죠. 따라서 5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하고 별개 독립부동산이다. 그죠? 수목은 거래상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또는 뭐요?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당. 그다음에 뭐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 위에 건축된 건물에는 저당권이 미칠 수 없죠. 그죠?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합물, 종물까지만 미치지 기존 저당 부동산과 독립된 물건은 저당권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21번 갑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즉 358조를 묻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정축이 됐죠. 그때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죠? 그때는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미친다고 하죠. 구성부분이 됐기 때문에. 근데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미칠 수 없죠. 그죠? 기존 건물과 독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된 종된 권리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혜택이 미친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뭐요? 취득하여 전유 부분에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그죠?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 대하시고 물상대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지금도 수차 지문에 됐죠.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 밑줄 볼게요. 즉 물상대의는 저당 목적물이 멸실, 수용, 훼손 등으로 해서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뭐요? 더 이상 담보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을 때 보험금 그죠? 보험금, 보상금, 손해 배상금 이런 경우에 물상대의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의, 변형물이 설정자에게 일반 재산과 섞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설정자에게 인도 또는 뭐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그죠? 스스로 압류할 필요 없죠.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상대의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물상대의 된다. 그죠? 자, 그다음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가 되어버렸어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죠. 이미 저당권 설정자에게 인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는 물상대의 할 수 없죠. 그죠? 인도 지급되기 전에 미리 압류를 해야 돼요. 다만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해서 설정자가 취득한 하재 보험금에 물상대의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물상대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하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이다. 그죠? 따라서 매매대금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 등은 여전히 뭐요? 그 객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 할 수 없다. 그죠? 매매대금이라든지 임차인의 차입 등에서 물상대의가 할 수가 없다. 자, 5번 해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당연히 안 떴습니다. 개별 판례요. 수용에는 뭐요? 두 가지 수용이 있어요. 재결 수용도 있고 협의 수용도 있는데 이 경우 협의입니다. 협의. 협의 동안 할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 다른 말로 협의 수용이에요. 이 경우는 법적 성질은 뭐예요? 판례가 매매로 봅니다. 매매로 봐요. 매매로 보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뭐예요?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틀렸어요. 이 판례 뜰 수 있습니다. 즉 소형 저기 뭐야? 협의 소용은 법적 성질은 뭐야? 판례가 매매로 봅니다. 매매. 그러니까 뭐야? 그 보상금은 매매 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서는 물상대의 할 수 없죠. 여전히 그 목적 토지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다음 23번으로 갑니다.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앞에서도 했다 그죠? 일괄 경매 제도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원칙. 그다음 2번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저당, 옳은 것은 정답 1번이고 저당권자는 뭐야? 일괄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야?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일괄 경매 제도를 이용하느냐 여부는 저당권자의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일갈 경매의 대상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 토지 위에 신축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문제 없어요. 근데 정축된 건물의 일부가 다른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건물 전부에 대한 일갈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뭐요? 경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 그죠? 그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면 뭐요? 그 부분만 따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매를 타인 토지에 걸쳐 있는 부분은 뭐요? 경매 신청 못 하더라도 그죠? 그 저당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를 경매를 신청 아예 못 하는 게 아니라 뭐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면 그 부분만 분리해서 따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4번. 토지의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죠? 가장 기본 지문이고. 그 다음 5번.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일갈 경매 안 된다. 틀렸습니다. 일갈 경매 제도라는 것은 뭐예요? 건물 철거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그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로부터 충분히 뭐예요?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될 수 있더라도 뭐예요? 이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일갈 경매 할 수 있다. 그 취지상 뭐예요? 일갈 경매 제도가 청구되면 건물과 뭐예요? 토지를 동일인에게 낙찰을 시켜야 되죠.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24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앞에서도 우리가 봤다 그죠? 키포인트 어디입니까? 여기다 체크할게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저당권 설정된 이유일자도 뭐예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뭐예요? 그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뭐예요?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뭐예요? 경매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게 건저당권의 특징이다. 그죠? 앞에서 보통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을 따로따로 등기하죠. 그런데 건저당권 뭐예요? 채무의 이자, 지연이자 등도 모두 뭐예요? 채권 최고액에 다 포함된 걸로 본다. 그죠? 포함된 걸로 봅니다. 다만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 실행 비용은 가장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죠? 근데 이 비용까지 채권 최고액 범위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저당권자가 찾아갈 수 있는 액이 적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가장 먼저 국가가 찾아간다. 그죠? 그렇지만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속하는 걸로 해석하는 순간 건저당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체크할게요. 앞에서 건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됐어요? 경매 신청 시에. 그죠? 그런데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체크하시고, 즉 저당권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지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런데 자기보다 뭐예요?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그때 건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는 겁니다. 최대한 건저당권자가 뭐예요? 타인의 의사에서 환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최대한 유리하게끔 해석해야 되죠. 언제 저 건저당권이 소멸하느냐? 다른 말로 뭐예요? 언제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하느냐? 언제 취득합니까? 대금이 완납된 데죠. 그래서 대금이 완납된 데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건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뭐예요? 경매가 된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뭐예요? 경매 신청 시간이 뭐예요?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입니까? 경매 신청 시에. 타인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뭐야? 경락대금 완납 시에. 이렇게 줄여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여러 번 했다. 그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도 미친다. 다만 설정으로 뭐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그죠? 358조.
25번으로 갑니다. 건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달린 것은 두 번째죠. 이자, 지연이자 등은 뭐요? 모두 피담보 채권의 채권 최고액 중에 포함된다 그죠? 그다음 벌써 여러 번이다 그죠? 건저당권 실행한 경매 절차에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여러 번째입니다. 3번 건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뭐야?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4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뭐요? 당연히 저당권도 뭐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소멸이죠. 부종성이다 그죠? 부종성. 자, 5번. 단순 조문 문제입니다. 앞에서 동시배당 그 지문이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의 건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뭐요? 동시에 배당한 때는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매각한 부동산의 수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뭐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죠? 비례해서 채권의 부담보를 정하죠 그죠? 예. 26번으로 갑니다. 일괄 경매 제도가 계속 반복이죠.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죠? 즉 일괄 경매는 나대지에 뭐요?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에 한다 그죠?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법정지상권의 문제입니다. 틀렸어요. 그다음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을 했지만 현재 뭐요? 제3자에게 양도해서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때는 일괄 경매에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즉 설정자가 지어서 뭐요?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판례가 여기까지 확대한다 그러죠. 원칙적으로 법조문에 하면 뭐요?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해야 되지만 판례 뭐요? 설정자가 아닌 자가 뭐요? 건물을 지었더라도 현재 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 있다면 뭐요?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죠? 그 정답 3번. 여기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그다음 저당권자는 뭐요?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죠? 그다음 4번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 여부는 뭐요? 저당권자의 자유죠.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법까지 우리가 예상되는 지문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매일 문제 펴세요. 5월 19일자 문제요. 1번 지문으로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다 그죠?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즉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무이다 그죠? 다만 유치적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 최소한 채무자가 직접 점유여서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 형태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다음 2번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지라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죠? 오늘 여러 번 봤죠 그죠? 따라서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뭐요? 먼저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 권리금 미주권이면 되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양도 시 권리금을 반환키로 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은 건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4번. 요 판례 외워달라고 했죠. 다세대 주택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 다세대 주택 전체 시행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자, 5번. 틀렸습니다. 도급이요. 공사업자 수급인이 그가 완성해서 원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여기까지 미주고요. 뭐 그 건물 누구 거요? 도급인 겁니까? 수급인 거요? 수급인 거다. 그죠? 그때 도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즉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만 한다. 이 경우는 뭐예요? 자기 물건이죠. 자기 소유 물건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2번 갑니다. 건재단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재단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미주국이요.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확정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채권 여기까지 미주국이요. 그 다음에 확정 전 동그라미시고 즉 원본 채권이 뭐야? 아직까지 확정이 되기 전이죠. 그죠? 근데 그 위에 뭐야? 원본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도 뭐야? 당연히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 속한다면은 담보가 됩니다. 건재하고 담보돼요. 정답 1번. 자, 그러면 반대 표시하시고. 건재단권에서 뭐야?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별개의 뭐야? 다른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한 다른 원본 채권은 뭐야? 기존의 건재단권으로 담보될 수 없다. 그죠? 기존의 건재단권에 담보되는 전혀 별개의 원본 채권입니다. 키 포인트가 뭐야? 피담보 채권 확정 후입니다. 앞에 그는 뭐야?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요. 확정 전에 원본 채권이 뭐요? 나중에 확정된 후 그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 속한다면 담보됩니다. 이거는 뭐요? 이미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어요. 그와 별도로 뭐요? 다른 어떤 법률 관계로 의해서 새로 생긴 원본 채권은 기존 건재단권하고 전혀 별개다. 그죠? 그래서 기존 건재단권에서 담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키 포인트 그 단어를 잡으셔야 돼요. 단어. 확정 전이냐 후냐. 그죠? 확정 후에 새로운 다른 말로 뭐야? 별개 다른 법률 행위로 그죠? 예. 자, 그다음. 그래서 이와 같은 지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그 지문을 통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2번 건재단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설정의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회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3번 물상보증인이 건재단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건재단권 변경의 부기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으면 그 변경 등기는 당초, 당자가 갑자기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요. 당초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권만을 담보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압류 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에 건재단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재단권 등기는 뭐예요? 가압류에 여기도 갑자기 단한자가 없어서요. 가압류에 집행보존에
목적을 달성한 데 필요 보면서 가압류 채권자의 관계에서만 무효이다. 그 다음 5번 건저당권자와 건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에 대한 관계, 채무자 동을 볼게요. 앞에서 건저당권의 경우 채권 최고액의 한도를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후순위자 보호의 취지가 있다고 하죠. 즉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는 1번하고 5번 정도 뭐예요?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는 굳이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문들은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과 뭐예요? 5번 지문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채권법으로 갑니다. 채권법에서도 물권법과 똑같이 뭐예요? 채권법 총칙에서 2문제, 각칙에서 6문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서는 욕심을 절대 부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일단 뭐예요? 우리 시험 범위 밖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민법은 뭐예요? 100점이 아니라 이 부분의 2문제는 빼고 95점까지만 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플러스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재수 오면 뭐예요? 맞추고 그냥 평상시에도 뭐예요? 틀려도 상관없다.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이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즉 현실적으로 채권법 총칙까지 시험 범위로 한다는 것은 비전공자에게는 여러모로 맞지 않다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로 하는 것은 전문가 시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시험. 옆반에 뭐예요? 중개사 시험 당연히 시험 범위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시험도 아니에요. 물권법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잘 없어요. 채권 강론은 우리 현실하고 뭐예요? 매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범위로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도 채권법 강론, 매매, 임대차, 계약 총론 여기는 당연히 시험 범위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알고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조문 위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만 그죠? 최대한 문제집에서 뭐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행합니다. 채권의 목적에 관한 아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은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지문 자체는 기억을 할게요. 채권이라면 뭐요?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란다고 하죠. 채권의 목적이 반드시 금전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이 채권의 목적이 아니다 그죠. 즉 우리 사회 채권이 대표적이다 그죠. 누구를 가르치기로 하는 채권, 누구의 뭐야?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하는 채권. 그럼 금전으로 얼마냐고요? 평가할 수 없죠 그죠. 이런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 지금부터 옵니다.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뭐야? 언제까지?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보관 의무를 부담한다 그죠. 그 다음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종류 채권이다 그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 뭐야? 중동품 채권이요. 중동품. 중동품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서 뭐예요? 품질을 정할 수 있는 때는 그에 따라서 뭐 상등품이 됐든 뭐예요? 하등품이 됐든 그에 따라서 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에 정할 수 없는 경우 중동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틀리면 안 되죠. 선택채권에서 다른 법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 선택권자 누굽니까?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가 선택권자다. 그죠? 네, 정답 4번. 그 다음 5번은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채권관계 발생 원인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혼동은 뭐예요? 채권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 채권과 물건은 뭐예요? 소멸원이에요. 소멸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웠죠.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요? 지상권은 혼돈으로 소멸이죠. 채무자가 뭐요? 채권자를 상속하면 채권 재물은 소멸한다 그죠? 이와 같이 혼동은 소멸의 원인입니다. 소멸의 원인. 채권의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채권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이 뭐죠? 계약이죠. 그죠? 즉 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 계약 내용에 따른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 등은 뭐요? 법이 정하는 채권 채무의 발생 원인. 법정 채권 관계. 법정 채권 관계.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까지만 시험 범위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채무불이행. 자, 일단은 1번 지문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385조 교과서는 408페이지입니다. 385조요.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 원시적 불능이다. 그죠? 처음부터 불능한 것 또는 이후에 이행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의 목적은 잔존 채무로 한정된다. 그죠? 이게 원칙이야. 즉, 수개의 채무적 뭐야?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의 목적은 뭐야? 잔존 채무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양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가실로 해서 이행 불능이 됐다면 적용치 않는다. 그죠? 그때는 잔존 급부로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문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1번 선택 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가실로 거기다 체크할게요. 하나의 것과 이행 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 뭐예요? 잔존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죠? 정답 1번. 자,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뭐요? 자식의 결혼 선물로 건물 또는 뭐요? 토지를 정력키로 했다. 그죠? 누가 채무자입니까? 아버지가 채무자죠. 그때 선택권자가 원칙 누굽니까? 아버지다. 그죠? 그때 선택권 없는 자식의 잘못으로 뭐요? 건물이 소실됐다. 그죠? 그때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급부로 한정이 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그때는 뭐야? 아버지는 건물을 선택해서 뭐야? 채무를 면할 수도 있고 토지를 선택해서 뭐야? 이행할 수도 있다. 그죠? 다시 같이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가실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그때는 뭐야? 채권의 목적이 잔존으로 한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뭐야? 원시적 불능 또는 뭐야? 쌍방의 가실 없는 후발적 불능 또는 뭐야? 선택권자의 가실로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 뭐야? 잔존급부로 한정이 된다. 그죠? 이 지문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391조는 기본이다. 그죠? 채무자를 위해서 뭐야? 법정 대리인이 대신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뭐야? 타인을 사유해서 대신 이행하는 것.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이행 보조자를 한다. 그죠? 이때 이행 보조자의 고의 가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 가실로 간주가 된다. 그죠? 391조. 그 다음 3번 387조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내고 사셔야 돼요. 언제부터 지체가 되느냐. 그죠? 첫 번째,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뭐예요?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죠? 안 때. 그 다음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있으나 언제부터요?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그죠? 법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가로 부분 이행 청구가 있는 뭐요? 다음 날로부터다. 그죠? 즉 이행 청구가 있는 날 24시까지만 이행하면 책임이 없죠. 그죠? 또 구체적으로 지연이잖아. 뭐요? 다음 날로부터. 그죠? 그 조문도 기억하시고 이 표현도 기억. 둘 다가 답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조문으로 그냥 지문한 거, 이렇게 하면 판례 지문으로 지문한 거.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금전 채무의 특징이다. 그죠? 387조. 당연히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 가능하고, 당연히 채무자 채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뭐요? 채무 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족하고, 손해 발생과 뭐요? 손해가 입증할 필요 없다, 그죠? 입증할 필요 없고, 채무자도 가실 없음을 항변 못하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이 지문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4번요. 본격적으로 출제가 됐다, 그죠? 금전 채무 불이행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다. 이행지체만이. 그때 손해배상액은 뭐요? 원칙 법정 이율. 다만 법의 한도를 초과치 않는 약정이율 있으면 그 약정이율. 그래서 3번에 올 필요 없고, 그때 특징이다, 그죠? 4번. 채권자는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답은 쉽게 5번이다, 그죠?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90조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의가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데는 그때는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 그죠? 그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2번 계속이죠. 불확정기한입니다. 언제부터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그죠? 구체적으로는 다음 날로부터다, 그죠? 예,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죠. 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케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죠.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 4번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예, 여기까지 답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채무자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서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X를 안 해요. 자, 여하튼 이것도 객관식 푸른 요령이다, 그죠? 전혀 못 봤던 지문은 뭐요? 일단 무시를 하시고 다른 지문에서 답을 찾으세요. 다른 지문에서 답이 없다면 뭐요? 전혀 못 봤던 지문이 답이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문이다, 그죠? 391조.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서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유해서 이행하는 경우,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행 보조자라 하고, 여하튼 이행 보조자의 고의가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가실로 본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2번이죠, 그죠? 2번. 언제부터입니까?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니까 이행 청구가 아니면 뭐야?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죠, 안 때.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죠.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면 뭐요?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다, 그죠? 안 때로부터. (6번으로) 갑니다. 종류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그 개념이에요. 개념. 자, 2번. 두 번째요. 품질. 채권의 목적물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 등으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는 뭐예요? 중동품 맞죠, 그죠? 그런데 3번 보세요. 답을 줬어요. 2번하고 반대다, 그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 행위에 의해서 품질을 정할 수 있는 때는 뭐예요? 그에 따라서 그죠?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만 중동품이에요. 있는 때는 그에 따라서, 그죠? 예. 따라서 당연히 내가 옆집으로부터 2000살 1등품을 빌려서 밥을 해 먹었다. 그럼 되돌려 갚을 때도 뭐예요? 똑같은 품질의 1등품으로 되돌려 갚아야 되죠. 엉뚱한 뭐예요? 중등품으로 되돌려 갚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법률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만 중등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그래서 종류 채권을 이행하려면
특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는 뭐예요?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고객이 뭐예요?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창고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뭐예요? 오토바이에 옮겨 실어야 되죠. 그때부터는 그 물건이 급부의 목적물로 특정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채무자가 뭐예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도 뭐예요? 그때부터는 그 물건만이 급부의 목적물로 특정이 됩니다. 그 4번, 5번은 뭐예요? 특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류물의 특정. 예, 단어는 필요 없고. 7번으로 갑니다. 선택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두 번째죠. 385조 그죠? 선택 채권의 특정이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분리다 그죠? 그때는 급부의 목적 뭐예요? 잔존급부로 한정되죠. 그럼 잔존급부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다. 틀려서 그죠? 예. 정답은 바로 1번이고 선택권자가 제3자입니다. 근데 제3자가 뭐예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당연히 뭐예요? 법에서 선택권이 뭐예요? 채무자에게 넘어간다 그죠? 그 다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 선택권 행사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뭐예요? 의사표시를 한다 그죠? 네,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선택했다면 뭐예요?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처리 못하죠. 그죠? 처리 못한다. 그 다음 제3자가 선택권자다. 그죠? 그때는 뭐예요? 채무자, 엔드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엔드 채권자에게 선택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 5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는 뭐예요? 상당한 기간을 줘서 상대방의 선택을 최고할 수 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택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그죠? 8번 금전 채무 불이행은 만약에 출제되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본 지문이다. 그죠? 채무자는 무조건 책임지죠.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번 원칙적으로 뭐예요?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이 기준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그죠? 지체로 인한. 그 다음 4번 쉽게 떴습니다. 금전 채무에 불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죠. 그죠?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족하고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는 증명할 필요 없죠. 그죠? 예, 정답 4번. 이게 금전 채권의 특징이다. 그죠? 1번과 4번이. 자, 그 다음에 이행 지체에 대비한 지연 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가담이 뭐예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뭐예요? 이행 지체 387조가 채권 총론상 가장 중요한 출제 논점 중에 하나예요. 자, 1번 지문은 채권 강론의 지문이에요. 해제 파트에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1조 단골입니다.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유하죠. 그래서 해제권자는 뭐예요? 해제와 별도로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또 뜰 수 있습니다. 2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언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행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뭐예요? 불법 행위 성립 시부터 바로 책임을 묻는다. 그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자, 3번 보세요.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죠. 그때는 채무자는 언제부터?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죠. 근데 이행 청구 받은 때 구체적으로는 그날까지 이행하면 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예요? 다음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죠. 요 조문까지 이 지문까지 기억해달라고 그죠. 즉 법조문상으로는 이행 청구 받은 때부터다 그죠.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가로 부분 구체적으로 뭐요? 다음 날로부터다 그죠? 이 두 가지 조문 다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조문이고 가로 부분 뭐요? 판례다 그죠? 즉 법조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거죠. 현실적으로 뭐요? 당일날 24시까지 이행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요? 다음 날부터 지연 배상을 해야 된다 거죠. 이 길로부터.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을 다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4번. 이미 뭐요? 이행 지체가 되었다면 그 책임을 가중한다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실이 없는 경우에도 밑줄 볼게요. 가실이 없는 경우 뭐요?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책임을 져야 된다 거죠. 예. 책임을 가중합니다. 이미 뭐요? 자기 잘못으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뭐요? 가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만 뭐야? 판례지. 판례 없어요. 다 그냥 조문이요. 근데 우리가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출제가 예상이 되는 지문은 가능하면 문제집에 실려 있는 것은 뭐요? 여러 번 읽으면 똑같이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 부분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익숙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판례 없어요. 판례 요거밖에 없다. 그죠? 요거. 나머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계속. 그 다음 5번. 여기서 뜰 수 있고 동시이행 항변권에서도 뜰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효과입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치 않는 한 미주국계 이행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동안에는 뭐요? 자신의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치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책이 없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 뭐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치 않으면 뭐요? 나도 이행치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자, 10분까지만 볼게요.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금전 채무불이행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는 증명할 필요 없죠. 그죠? 예. 채무불이행 사실까지만 일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채무자는 뭐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죠? 이게 금전 채무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당사자 간에는 뭐요? 손해액에 대한 뭐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일정액을 손해배상키라는 합의를 할 수 있죠. 이를 손해배상액의 애정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애정이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은 손해 발생과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내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판례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손해배상액의 애정제도라 했습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액 애정에 관한 조문을 여러분들이 펴볼게요. 법조문 398조, 교과서는 413조입니다. 413페이지. 398조요. 그래서 1항.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애정할 수 있다. 2항. 손해배상액이 부당이 뭐야? 가단되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3항. 손해배상액에 애정이 있더라도 뭐요? 채권의 이행의 청구나 계약 해지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본래형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위약금의 약정은 뭐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한다면 그 점은 기억하시고. 자, 그럼 보세요. 부당이 가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약금의 약정은 뭐요? 손해배상액 애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402조요. 이자 있는 채권은 뭐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겐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정답 5번. 이 부분 아직까지 출제된 법 없어요. 채권자 지체도 400조부터 뭐요? 403조까지 조문 4개 있다. 그죠? 이 부분도
아주 출제되기 쉬운 조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언젠가는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채권자, 지체 중에 뭐예요? 채무자에게는 잘못이 없죠. 그 채무자의 책임은 경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 있는 채권도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접어두시고 다음 시간에 뭐예요?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갔던 뭐예요? 매일 문제,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뭐예요? 매일 문제를 반드시 챙겨오시고 다음 시간은 일단 뭐예요? 약속된 시간을 오버해서 아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하시고 미리 일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수업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